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의 어깨가 축 늘어진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그의 걸음은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듯 느리고 지팡이를 짚은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밖은 비가 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합니다. 텅 빈 듯 고요한 복도. 짙은 향냄새와 흰 국화꽃 향기가 섞여 흐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영정 앞으로 다가섭니다. 3일째 이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의식 속에서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에 꽃을 꽂고 수줍은 미소를 머금었던 그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 김정숙 석자가 그의 가슴을 찢습니다. 고라는 글자. 이제 그녀는 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보, 당신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렇게 허전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을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평생을 함께했던 그녀가 떠난 지 불과 사흘. 그는 아직도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곁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찾으며 잠에서 깹니다. 아침 식사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 부엌에서 나는 찌개 냄새. 그에게는 그 모든 익숙한 일상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회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습니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하나둘 자리를 비웁니다. 늦은 밤 장례식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해집니다. 남은 것은 남편, 두 아들, 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 뿐. 모두가 지쳐 잠든 이 고요한 밤. 남편은 홀로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갑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그 손은 50년 동안 쉼없이 일해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당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텐데. 왜 그땐 그 말이 그렇게도 어려웠을까?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50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1972년 봄, 부산의 작은 시장통.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희망만큼은 넘쳐 흐르던 시절이었습니다. 25의 늠름한 청년 박성철, 바로 저였습니다. 제대 후 저는 남의 집 공장에 취직해 먹고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0살의 앳된 처녀 김정숙,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상점에서 일을 도우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얼굴에는 늘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힘든 기색 없이 늘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에도 빛이 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에게 저렇게 밝고 예쁜 아가씨가 마음을 열어줄 리 없다. 저는 매일 속으로만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 그녀가 달려와 짐을 함께 받쳐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짐에 밀려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웃음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제 삶의 전부가 될 거라는 운명을 예감했죠. 저렇게 작은 책으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저는 그 마음에 제 평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연애 편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서툰 글씨였습니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당신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도록 평생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나만 믿고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철 씨, 저는 부자 되는 것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성철 씨의 땀과 성실함을 믿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늘 현실의 벽을 만납니다. 결혼은 축복이었지만 그 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새방,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단칸방. 먹을 것도 늘 넉넉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지금도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곧 자신의 삶의 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그는 공장으로 뛰어나가 하루 종일 기계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밤에 퇴근하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날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은 때때로 사랑까지도 갉아먹는 무서운 병과 같습니다.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좁은 공간, 계속되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루는 그가 지쳐 돌아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되는 말이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우리 둘이잖아요. 둘이면 괜찮아요. 당신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거칠어진 손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 그 온기, 그 위로가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 여자를 위해 평생을 바쳐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20살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했을까? 나보다 5살이나 어렸는데 당신의 강인함이 우리 가정을 지탱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여보. 세월이 흘러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았고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은 태양이라고 지어요. 어두운 삶에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밝게 살라고. 그녀의 희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다시 한번 시련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부도나면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이젠 끝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는 술에 의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 대신 빚쟁이들을 만났습니다. 울면서 사정하는 대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포기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억척스럽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고 터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일할 때 저는 집에서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으니 제가 가장 나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돈 벌게요. 당신은 몸 좀 쉬어요. 기회는 또 올 거예요. 그녀가 벌어온 돈으로 그들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의 헌신과 믿음이 그를 다시 공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아내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 둘을 더 낳았습니다. 아이 셋의 부모. 그들의 집은 늘 웃음과 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의 중심이었고 그는 언제나 밖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늘 무뚝뚝한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수고했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여보, 말 좀 곱게 해요.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밥 먹을 때 신문 좀 그만 보고 나 좀 봐요. 그 잔소리. 저는 늘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살면서 왜 자꾸 잔소리야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잔소리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녀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한 번은 크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 남편은 깜빡 잊고 야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잖아. 남편은 변명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화처럼 달콤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다시 용서하며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없는 하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늘 그녀의 손을 거쳐 메어졌고 그의 밥상은 늘 그녀의 정성으로 차려졌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당신이 없는 내 삶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 같아. 겉만 멀쩡할 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으로 걸어갑니다. 영정 속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사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서툰 행동 속에는 5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후회와 미안함은 이 장례식장의 고요한 정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사과할 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억만이 그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습니다. 아내가 늘 챙겨주었던 낡은 면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에는 그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여보, 나 당신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아침마다 당신이 챙겨주던 약, 저녁마다 당신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이젠 누가 해주지?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50년을 한결같이 밖에서 묵묵히 일만 했던 강인한 남편이 아내의 빈자리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고요함은 남편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았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50년 전 그들의 결혼식 흑백 사진.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내게는 그랬어. 당신의 미소를 지켜주는 것이 내 평생의 숙제였는데 내가 이 숙제를 제대로 못했어. 미안해. 사랑은 늘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그녀 없는 그의 세상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습니다. 이 늦은 밤, 이 고요한 장례식장에서 그는 비로소 50년 전에 순수했던 청년으로 돌아갑니다. 가진 것 없이도 오직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마지막 고백을 준비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음 이야기를 위한 숨을 고릅니다. 이 정적이 깨지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는 이 장례식장을 찾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는 다시 영정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50년 사랑 이야기는 이제야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고요한 정적을 갈라놓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 속에 50년의 세월, 고난, 후회, 그리고 세상의 전부를 잃은 상실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남겨진 가족들의 시선을 통해 그리고 남편의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장례식장의 깊은 정적 속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가슴에 맺혔던 모든 후회와 미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켜봐 온 남겨진 가족들에게 보내는 진정한 사랑의 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향 위에 떨어질 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함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어머니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어머니 밥상에 가장 좋은 반찬을 올려주셨죠. 저희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불만이셨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어. 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고 하소연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머니를 안아드리곤 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을 못하시는 거였죠.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남편은 비로소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아껴왔는지 깨닫습니다. 말은 공짜지만 그 무게는 금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굳은 입술이 아내의 외로움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의 잔소리꾼, 아내는 남편에게 나의 묵묵한 바위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1980년대 초반.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부도나면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은 절망 속에서 아내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아내는 잠시 멈췄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우리 둘이잖아요. 둘이면 괜찮아요. 당신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남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미소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라는 것을. 그의 거친 손을 감싸던 그녀의 작은 손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보, 말 좀 곱게 해요.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밥 먹을 때 신문 좀 그만 보고 나 좀 봐요. 그 잔소리가 이제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그립다고 남편은 씁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잔소리. 저는 늘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살면서 왜 자꾸 잔소리야라고 속으로 투덜거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잔소리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녀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서툰 행동 속에는 5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아내는 그 무게를 느끼는 것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사랑의 세 글자면 되었을 것을. 그 쉬운 말을 평생 아꼈으니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삶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이 이들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늘 메스꺼워. 병원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날 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보다 당신이 더 걱정이에요. 나 없으면 당신 누가 밥 챙겨? 그는 그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내가 흔들릴까봐. 그는 자신의 슬픔을 억누른 채 더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화장 좀 해줘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얇은 볼에 분을 발랐습니다. 그 분가루가 그의 손등에 묻었을 때 그는 겨우 울음을 참았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작고 약해질 수 있다니. 내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그때 왜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주지 못했을까? 아내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나는 당신 만나서 후회 없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인 병실.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너무 울지 말아요. 당신은 울면 못생겨져요.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웃게 만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온 힘을 다해 아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정수가,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 순간 50년간 억눌렀던 그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사랑, 미안함, 후회, 그리고 세상의 전부를 잃은 상실감. 장례식 마지막 날 모두가 떠난 새벽. 남편은 홀로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아내에게 편지를 읽어주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해. 당신 잔소리, 당신 밥 냄새, 당신이 켜놓은 TV 소리 다 그립다. 내가 왜 그땐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못했을까? 당신이 아플 때 왜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의 목소리가 한 번 더 흔들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온 힘을 다해 마치 온 세상이 듣도록 말합니다. 사랑해. 정수가. 나 평생 그 말 한 번 못해서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말해본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 그의 말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의 훌쩍임이 들립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수가, 나 이제 당신 없이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밥상에 당신 빈자리가 너무 커. 근데 아직 못 가. 우리 아이들 봐야 하니까. 당신 없이도 내가 당신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 당신 걱정 안 하게 멋진 아빠, 멋진 할아버지로 살게. 장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가 없는 집에서 홀로 아침을 맞습니다. 아침 밥상에는 덩그러니 놓인 밥 한 공기. 그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당신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게 돼요. 아직 당신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요. 여보, 반찬 좀 더 줄까? 그 말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지했는지 알았어. 옷장 문 열면 당신 옷 냄새가 나.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아직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는 눈가를 닦으며 편지를 접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그게 행복이었는데 난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가 남겨준 사랑의 힘으로 남겨진 가족들을 돌봅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내가 원했던 멋진 할아버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남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소중함을 모르죠. 하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한마디 전해보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온 남편의 고백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사랑해가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후 그는 비로소 5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위로가 아닌 더 깊은 고통과 후회를 동반했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은 지 사흘. 남편은 이제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아내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마치 낯선 공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들어왔어. 습관처럼 내뱉은 말은 대답 없이 공허한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어휴, 이제 오셨어요? 밥 먹어요라는 아내의 잔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발소리와 숨소리뿐.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는 아내가 늘 덮고 있던 낡은 담요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담요를 들어 냄새를 맡아봅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채취.
그는 담요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집 안 곳곳을 헤매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아내의 왕국이었던 곳. 싱크대 위에는 아내가 늘 쓰던 행주가 가지런히 접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리정돈의 달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치우는 법을 몰라서 내가 늘 고생이야. 라고 잔소리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반찬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입원하기 직전에 만들어 놓은 장아찌, 멸치볶음. 남편은 이 반찬들을 차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그녀 없이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가, 나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당신이 앉던 자리가 너무 커. 차라리 당신 잔소리를 들으면서 밥 먹는 게 100배 1000배 나았을 텐데. 그는 부엌 한 구석, 아내가 늘 앉아 숙제를 하던 작은 의자를 발견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 아내는 손주들의 밀린 숙제를 봐주었고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의자에는 아내의 얇은 허리를 받쳐주던 쿠션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그 쿠션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그가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이제야 스스로에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선 곳은 그들의 침실. 50년의 세월을 함께 나눈 공간입니다. 침대 위에는 2개의 베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베개를 치우고 아내의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보, 당신 냄새가 희미하게 나. 나 잠이 안 와. 당신 없이 잠드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지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그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남편은 그중 가장 좋아했던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어 봅니다. 이 옷을 입고 아내는 손주들의 학예회에 갔었고 친척 결혼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는 옷을 꺼내어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아내를 안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옷장에서 발견된 것. 남편은 옷 정리함 구석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빼곡합니다. 그것은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1972년 5월 10일. 결혼 후 한 달. 오늘 성철 씨가 퇴근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땀냄새와 함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가진 것은 없어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었다. 나의 성철 씨. 내 인생의 기둥. 1985년 12월 24일. 공장부도로 힘들던 시절. 성철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질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는 울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둘이잖아요. 둘이면 괜찮아요. 성철 씨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나는 더 밝게 웃어야 했다. 2002년 9월 1일. 결혼 30주년. 성철 씨는 또 결혼 기념일을 잊었다.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혼자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나는 그에게 잔소리를 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는 모를 것이다. 남편은 일기장을 읽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리고 아내의 잔소리가 사실은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요청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뚝뚝함이 아내의 외로움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왜 이제 알았을까? 나는 당신이 내 곁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그 흔한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아꼈던 거야.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아내의 글씨는 희미하고 떨렸습니다. 아마 병세가 깊어진 후에 쓴 글일 것입니다. 2024년 5월 5일. 입원 중.
내가 곧 성철 씨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 나 없으면 우리 남편 누가 밥을 챙겨줄까? 누가 잔소리해주고 누가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어줄까? 나는 괜찮은데 남겨질 성철 씨가 걱정이다. 여보, 당신은 나 때문에 울면 못생겨져요. 나 없어도 멋지게 살아야 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나의 무뚝뚝한 바위, 나의 평생의 사랑. 다음 생에도 나는 당신 아내로 태어나고 싶어요. 일기장을 덮은 남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응축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집안의 고요함을 깨고 벽과 가구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정수가, 당신은 왜 나보다 강했어? 내가 당신에게 짐이었는데,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데, 나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줬어야지.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내가 당신에게 잔소리하고 내가 당신 넥타이 메어줄게. 제발 제발 돌아와. 그의 절규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은 이제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회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은 너무나 선명해서 그녀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현실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화처럼 달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묵묵한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살 그 자체였으니.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아내에게 받은 것은 사랑이었고 아내에게 주지 못한 것은 표현이었으니. 사랑은 언어로 완성되는 것이었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늦은 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그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마지막 소원대로 멋진 할아버지로 살아야 합니다. 아내의 목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길어 보입니다. 홀로 남겨진 집, 그녀의 모든 흔적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말로 아니면 침묵으로. 남편은 아내의 일기장을 꼭 쥐고 다음 날의 해를 기다립니다. 그 해는 그녀 없이 뜨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의 긴 회복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슬픔은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마지막 글은 남편의 가슴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 없어도 멋지게 살아야 해요.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자 남편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남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자식들, 두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터뜨린 절규, 사랑해라는 고백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식들에게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도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희 앞에서 우셨어요. 그것도 사랑한다는 말을 외치면서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랑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것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표현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장례식 후 아버지 댁에 갔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챙겨주시던 약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요. 평생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머니가 챙기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히 느꼈어요. 아버지는 저희 앞에서 강한 척 하셨지만 어머니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를 저희가 채워드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오히려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주셨잖아요.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50년 전 투박했던 연애 편지와 가난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뭐 프로포즈랄 게 있었나? 그냥 편지 하나 줬지. 나만 믿고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썼어. 가진 게 없으니 그게 내 최선이었지. 와, 낭만적이시네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성실함을 자랑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묵묵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요. 딸의 말에 남편은 다시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자신이 무심했던 순간에도 아내는 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 장에요. 다음 생에도 나는 당신 아내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읽었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다음 생에도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으니 나는 정말 복받은 놈이야.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 대신 헌신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50년 동안 매일 새벽밥을 지어주신 아버지의 헌신, 아프실 때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아버지의 묵묵함. 그게 어머니에게는 사랑해라는 수만 마디 말보다 더 진실했을 겁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면서도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다시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뚝뚝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옷장 앞에 서서 아내가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가계부. 빽빽한 글씨로 적힌 가계부에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껴 썼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던 지출 내역 중에는 남편 영양제 구입 항목이 늘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지 않던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 늘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여자야. 당신 건강이나 챙기지. 내가 뭐라고. 그는 아내가 늘 정리하던 서랍장에서 자신이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던 작은 은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반지를 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지를 꺼내 자신의 약지에 끼워봅니다. 너무나 작아서 손가락 중간에 걸립니다. 아내의 가늘었던 손가락을 떠올리며 그는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여보, 나는 이 반지를 당신이 잃어버린 줄 알았어. 당신은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구나. 나는 당신의 소중함을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아내의 유산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 그녀가 남편을 믿었던 굳건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편의 안위를 걱정했던 깊은 사랑. 이 모든 기억들이 모여 남편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의 삶을 이어받기로 결심합니다. 아내가 늘 하던 일들을 자신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남긴 장아찌와 멸치볶음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용기를 내어 그 반찬들을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아내의 반찬 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쓰던 낡은 행주로 싱크대를 닦고 아내가 정리하던 방식으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아내의 흔적을 따라하는 것이 그녀를 곁에 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나 이제 당신 잔소리 없이도 밥 잘 먹을게. 당신이 걱정하던 그 약도 잊지 않고 잘 챙겨 먹을게.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이 사랑으로 나는 남은 삶을 당신 목까지 살 거야.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나에게 멋지게 살라고 했단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너희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너희들도 자주 와서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다오. 남편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거실 가장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서서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여보. 오늘도 당신이 준 힘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다짐과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녀가 남긴 사랑의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사랑은 늘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부재가 남긴 사랑의 크기를 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아내의 모든 흔적을 정리하고 그녀의 일기장과 유산 속에서 새로운 삶의 다짐을 얻은 남편은 이제 긴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대로 멋진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였습니다. 그의 회복은 느리고 고독했지만 그 속에는 아내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그 편지는 그의 일과이자 그녀와의 유일한 대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없는 이 집에서 맞이하는 20번째 아침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당신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건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 밥은 굶지 않아요. 당신이 남긴 반찬은 다 먹었고 이제 내가 직접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당신만큼 맛은 없지만 그래도 쌀밥은 쌀밥이더군요. 당신은 참 대단한 여자였어. 나는 당신 잔소리가 없으니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지 매일 깨닫습니다. 당신은 나의 나사를 조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가 당신 목까지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랍장 정리도 했고 당신이 아끼던 화분에도 물을 주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생존 방식 그 자체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매주 찾아와요. 이제야 나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합니다. 당신의 부재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손녀가 와서 묻더군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왜 사랑했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새 생각해 봤죠. 나는 당신의 따뜻한 미소, 힘든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던 굳건함,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이 이유들을 당신에게 매일 말해줄게요. 나는 이제 당신이 걱정하던 멋진 할아버지로 살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 운동도 하고 당신이 늘 가고 싶어 했던 경로당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이니까 나는 꼭 지킬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했듯 울면 못생겨지니까 나는 이제 멋지게 웃으며 살게요.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당신의 남편 성철이가. 남편은 편지를 곱게 접어 아내의 사진 앞에 놓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의 회복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새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부재를 통해 비로소 아내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 존재를 영원히 자신의 삶에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쓰던 작은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늘 상추와 고추를 심어 가족들에게 싱싱한 채소를 먹였습니다. 남편은 흙을 만지는 아내의 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흙을 직접 만져봅니다. 당신은 이 흙 속에서 생명을 키웠구나. 나도 이제 이 흙처럼 단단해지고 이 채소처럼 새로운 생명을 키워야지. 그는 서툴지만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물을 주는 과정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작은 일상 속에서 그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먼저 연락합니다. 밥은 먹었니? 애들은 잘 크고 있지? 아내가 늘 하던 잔소리 섞인 안부입니다.
남편의 삶은 이제 회복기를 넘어 재탄생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남겨진 가족들에게 되돌려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 당신의 흔적은 누군가에게 어떤 위로와 다짐이 될까요? 사랑은 늘 곁에 있을 때는 공기처럼 소중함을 모르죠. 하지만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주름이 깊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돕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 덕분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세 마디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저에게 그랬듯이 이 말들은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남편의 고백과 다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한마디 전해보세요. 사랑해요.